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어려운 역할을 맡아가지고 잠을 잘 못 자겠습니다. 네, 그냥 아무래도 지금 뭐 전국 자체와 그다음에 국정 전반이 참 굉장히 어수선하고 네. 특히 더불어민주당을 타겟으로 해서 나아가서 그러니까 우리 전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민주진보 진영 전체를 타겟으로 한 일종의 공안 통치, 네. 이제 야권 탄압의 국면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항상 이제 긴장하고 있고 또 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어쨌든 제일 야당으로서 그 170석에 가까운 다수 의석으로서의 또 민생과 경제에 대한 책무가 있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또 빈틈없이 잘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래서 또 각급 회의의 사무총장의 역할이 각급 회의에 거의 대부분 다 참석을 해서 이것도 실무도 챙기고 또 조정도 하고 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잠이 좀 부족한 편이죠. 당 조사에서는 항상 10% 정도 국힘보다 높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3주 차에 놓은 조사들 보면은 한 그저 7, 8% 높은 데도 있었지만 대체로 보면은 민주당이 한 2, 3% 높은 경우가 좀 많이 잡혔어요. 이제 그 전에 대선 직후에는 오히려 뒤처졌으니까 상당히 이제 역전한 거는 이제 분명한 거죠. 역전한 거는 분명한 건데 많은 이야기들이 민주당이 확실하게 리드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윤석열 정부가 아까 말한 대로 이 무능하고 사고와 참사로 점철되고 있고 수습과 대응도 정말 이 탄압으로 일변도로 나가고 있는데 왜 이게 30%를 유지할까? 또 민주당은 이럴 경우에는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확 쏟아져 가지고 한 50% 정도 가면서 이게 꼼짝 못하도록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왜 민심이 지금 이럴까? 고착화돼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약간 좀 다르게 봅니다. 예. 다르게 보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 자체에서 저희도 여론 추이와 지형을 쭉 매주 이렇게 보는 걸로서는 당 지지도 측면에서만 보면 10% 이상 저희가 앞서는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젠가요, 또 이제 외부 조사에서 데일리안에서 의뢰한 그 여론조사 공정 이런 기관에서 한 거 보면은 거기서도 그 민주당이 45.1% 그리고 국민의힘이 33.6%인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내 조사한 추이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조사 기관에 따라서 편차가 있긴 한데 일단 어느 정도 이제 그런 추이들은 비슷하게 나오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이제 물론 이제 그런 데서 또 많은 지지자 국민들께서 민주당이 좀 더 확실하게 해줘야 된다. 네. 그리고 또 어떤 민생 경제에 있어서의 민주당의 역할 또는 그 윤석열 정권의 이런 정치 탄압에 대한 민주당의 좀 더 분명한 모습 또 이제 그런 다양한 이제 요청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하면서 또 민주당이 정치 탄압에 대해서 맞서 싸가면서 또 제대로 싸울 건 싸우면서도 또 지금 정말 힘든 거는 사실 민생 경제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데서 그 능력 있고 그 다음에 신뢰받는 또는 대한정당으로서의 그 확실한 성과와 모습들을 좀 더 분명하게 하고 할 일은 제대로 하는 또 그런 데서는 저희들이 좀 더 분발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종의 투트랙이네요. 그게. 그렇죠. 예. 이게 이 야당 탄압과 말살에는 대응은 대응대로 하고 민생 경제는 민생 경제대로 챙기고. 그렇죠. 예. 그거는 뭐 저희 당연히 두 가지 다 당연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이죠. 그리고 사실 이재명 당 대표께서는 그런 민생 경제에 대한 지금 걱정과 또 그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이 챙겨야 된다는 생각이 훨씬 더 많으세요. 주로 이제 그 각급 회의에서나 또는 대회 일정을 할 때도 이제 그러한 일정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깐만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은 그 민생 경제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은 상당한 위기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 되게 지금보다 내년에 경제가 더 어려우실 거라고 보고 있고 물론 이미 우리 경제의
소위 말하면 삼고유익이라고 예. 그다음에 고환율, 고금리, 그다음에 고물가 예. 이 부분도 앞으로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또 엊그제만 해도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내년도 경제성장 전망률을 보면 대폭 낮췄어요. 예. 근데 그 2.1%의 당초 1.1%로 낮췄는데 저는 실제 실물 경기의 감과 그 올해가 넘어가게 되면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이미 많은 경제 전문가들도 저희들도 당 차원에서 전문가 간담회를 공식 비공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우려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거를 더불어민주당이 이라도 나서서 정말 제대로 챙겨야 되겠다. 그리고 저희는 누차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윤석열 정부와 그다음에 대통령이 그 하셔야 될 일은 정말 민생 경제를 챙기는 거와 또 그걸 제대로 챙기며 협치를 하는 거다. 네. 그리고 그런 민생 경제를 챙기는 것에서라면 우리는 뭐든지 다 협조하겠다. 이런 얘기를 누차 해왔습니다. 그렇죠. 네네. 근데 지금 6개월 지난 동안 말 그대로 뭐 뭐 여야 지도부나 뭐를 뿐만 아니라 그 대통령실에서 또 그 제1야당에 대한 뭐 협조와 협력 요청도 없고 또 그런 뭐 과거식의 뭐 영수회담 그게 아니더라도 뭐 여야 대표부를 초청을 해서 정말 한번 뭐 얘기를 나누는 진지한 자리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이럴 때수록 그 야당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나. 네. 국민들한테 희망을 줘야 되고 그래도 내일을 네. 기대하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당대표의 어떤 사법리스크 이른바 로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지금 상황입니다. 최측근이라고 본인이 이야기했던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전민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들이 구속되었고 두 분 다 당직 사의를 표명했죠. 예, 그래서 이 당에서는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를 구성해서 대응하고 있지만 국민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어느 한쪽으로 확 기울지는 않았어요. 이게 정치 탄압이냐 아니면 정당한 수사냐 이 부분들이 정치 탄압이라는 부분이 조금 높지만 그렇다 해서 이게 뭐 보통 60% 넘어야 한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렇지는 않는 상황에서 이 특히 이렇게 당에서 사무총장으로서 여러 이야기를 듣고 계실 건데 의원들 이야기도 듣고 당원들 이야기도 듣고 이러실 건데 상당히 좀 곤혹스러울 수 있다. 도대체 민주당 이 국면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가. 예, 국민들이 참 이렇게 그 걱정하면서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네네. 먼저 당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여론조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저희가 매주 실시를 하면서 예. 그 여론 지형과 그 다음에 여론의 반응들을 쭉 보고 있는데 예. 몇 가지 특징들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더불어민주당과 이제 국민의힘과의 그 지지도, 정당 지지도를 보면 예. 저희가 한 40% 중반대를 유지를 계속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의 경우는 한 30% 중반대, 약 한 10% 격차들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당 지지도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 또 하나는 이제 국정운영 평가와 관계에서 보면 그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와 관계에서 보면은 거의 60% 정도가 아주 부정평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치 탄압에 대한 것도 저희가 계속 이렇게 하면은 이건 정치 탄압이 아니다라는 응답과 정치 탄압이다라는 응답이 정치 탄압 응답이 항상 10% 이상이 높아요.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그래도 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층뿐만 아니라 또 적지 않은 국민들께서 지금 이 정권의 행태와 그 다음에 이 야당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고 계시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사법 리스크다, 뭐 당대표 이재명 사법 리스크다,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이 있으면 저는 그것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소위 말하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는 이
검찰 윤석열 검찰 정치 검찰의 조작 기획 수사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예. 그리고 이 야권과 뿐만 아니라 이거는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전 정부와 민주당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거를 분열시키고 파괴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런 속에서 이게 다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앞으로도 그 일정 기간 동안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저희 당 차원에서도 제가 사무총장으로서 이거를 단단히 대응하고 그 다음에 맞서 싸워서 이겨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야당의 파괴 말살 예. 정책이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예. 그리고 특히나 이제 김용 원장 부원장이나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도 그 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재판 과정이나 더 다뤄가야 할 것이지만 그 소위 말하면 지난 1년간 이재명 대표를 대상으로 탈탈 털다가 결국 이제 아무것도 안 나오니 지금 그 대장동 관련자들의 진술 번복에 의한 것으로서 다 이게 그림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실제로 지금까지 압수수색된 이재명 대표 주변에 압수수색된 사례만 봐도 지금 230건이 넘어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도 또 아니면 또 내일이든 모레든 또 앞으로도 계속 압수수색하고 소환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것도 이제 아예 그냥 묻지마 압수수색, 묻지마 소환 같은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오늘도 이제 그 아까 이재명 대표께서 최고회의 때 본인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아끼고 계시지만 아까 그렇지만 이건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고 했던 게 또 이재명 대표와 그 가족 주변에 대한 계좌 추적을 또 수년간치를 또 하겠다. 또 이제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만 봐도 이거는 말 그대로 마치 이재명 대표가 대표를 겨냥을 해서 이재명 대표가 범죄자이고 아니면은 망신을 주기 위한 계속 그 소위 말하는 검찰의 고전적인 수법 피의사실 공표를 통해서 이렇게 여론을 만들어가야 이게 조작의 과정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것도 과정을 보면은 이미 이재명 대표하고 주변에 대해서는 수차례의 계좌 추적은 이미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게 다 통지가 되기 때문에 다 오고 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또 하겠다? 이거는 뭐 말 그대로 그냥 또 그런 그런 계좌 추적 쇼를 하겠다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무수한 지금까지의 230여 차례의 압수수색을 통해서도 구체적인 물증이나 증거나 변화된 사안이 나온 게 없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런 데서 보면은 이거는 말 그대로 표적 수사이자 편파 수사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 물론 이제 윤석열 검찰에서 보면은 말 그대로 이재명 대표를 망신 주기 내지는 이재명 대표를 죽이기 위해서 뭐라도 할 태세예요. 뭐라도 할 태세이고 이제 이후에도 오늘 이후에도 또 이제 어떻게 전개가 될지는 저희들은 뭐 어떠한 경우에 대해서도 이제 또 그거에 대해서 맞서 싸워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결국은 저는 이거는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이제 그런 또 속담도 있잖아요.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고. 네, 그래서 자신들에게 부메랑을 갈 것이다. 그리고 그 진실이 맞서질 것이다. 그래서 이런 윤석열 정권의 정치 탄압 조작 수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다라는 게 저희들의 기본 생각입니다. 압수수색과 소환 이 부분들이 정가의 보도처럼 지금 막 휘두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도 이 사람들이 이러저러하게 해가지고 소환될 가능성은 높은 거 아니냐. 소환은 꼭 무슨 유무죄하고 다르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때 당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죠?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 당은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대응들에 대해서도 이제 검토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그때 상황이 되면 그때 또 맞게끔 대응책을 저희가 구사할 겁니다. 상의적으로는 뭐 이렇게 금방
이렇게 그 탄압과 말살이기 때문에 그게 소환에 당 차원에서 그거는 이 대응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고 당당하게 가서 그냥 밝히는 것도 또한 공격적인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있고. 근데 그런 세세한 부분들을 지금 말씀드리기 좀 그렇죠. 우리 가정을 해서. 네. 예. 요걸 또 하나 물어보라더라고요. 당원 민주주의를 이 대표께서 강조를 많이 하시는데 민주당 하면은 강성 팬덤 지지층 당원을 갖다가 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당에 힘을 갖다가 부과하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상당히 당에 어느 정도 좀 제한적인 어떤 이 의정 활동에 있어서 그런 측면도 있다 이런 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 총장님께서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거를 이끌어 나갈 생각이십니까? 네, 저 점은 먼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역대 민주당 사상 네. 그 어느 때보다도 그 권리당원을 포함한 당원이 지금 최대로 확대되고 있는 중이에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되죠? 예, 지금 뭐 정확한 당원 숫자를 다 말씀드리긴 그러더라도 그 매달 당비를 내는 권리당원들이 100만이 넘습니다. 아, 권리당원이 100만이 넘습니까? 예. 10월만 지난달, 11월 달 또 이제 말 되면 나오겠지만 10월 달만 해도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이 100만이 넘어요 저희가. 예, 그리고 굉장히 그런 데서 보면은 그 당의 저변과 기반들이 상당히 확대되는 상황들입니다. 당원은 이 몇백이겠네요. 예? 당원 전체 다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일반 당원은 네, 권리당원이 일반 100만이 넘는다는 거죠. 권리당원도 그러니까 꼬박꼬박 내는 당비를 내면 권리당원. 그리고 또 이제 뜨문뜨문 내는 권리당원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한 달 이상 당비를 낸 권리당원까지 하면 훨씬 더 많고요. 그 당비를 내지 않은 일반 당원까지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10월 달만 기준으로 그 10월 달에 당비를 낸 권리당원이 100만이 넘는다. 그거는 대단한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지난 또 대통령 선거 이후에 저희가 더불어민주당이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을 지키고 민주당을 강화해야 된다. 또 이제 그리고 또 이재명 대선 후보를 또 지켜줘야 된다. 뭐 아무튼 이런 등등의 속에서 권리당원의 입당에 러시가 있었어요. 네, 물론 그걸 이제 팬덤이라고도 또 표현도 합니다만.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도마다 그걸 입증을 한 예를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 국정조사 관철을 위해서 범국민 서명운동을 그렇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어제 이제 1차로 일단락을 졌습니다만 12일 만에 딱 12일 만에 124만 명이 서명을 했어요. 아마 그동안 우리가 이제 대여투쟁도 하고 하면서 많은 가두 서명도 하고 서명운동을 했었습니다만 12일 만에 100만을 넘긴 거는 최단기간의 기록입니다. 사실은 하루에 10만 명이 서명에 참가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놀라운 거는 뭐냐면은 전통적인 개념에서의 가두 서명이라든가 지역위원회를 통한 이제 오프라인 서명도 있고 또 하나는 온라인. 지금 당원들도 온라인 당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역위원회 활동을 안 하더라도. 그러니까 온라인 서명을 한 분들이 이 오프라인 서명보다 훨씬 더 많아요. 예. 그래서 실제로 딱 서명 운동이 시작이 되고서 많을 때 하루에 15만에서 20만의 온라인 서명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저변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그런 당의 더불어민주당을 또 어쨌든 성원해주고 격려해 제대로 하라는 물론 그 중에는 이제 좀 강성 권리당원도 계시고 이제 민주정당이나 다양한 여론이 있으니까 또 강하고 또 민주당이 왜 이것밖에 못하냐 하면서 더 이제 채찍질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잘하면 박수 치는 분들도 계시고 또 때로는 또 요건 약간 좀 톤을 좀 조절하는 게 좋겠다. 다양한 여론들이 있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러한 권리당원과 더불어민주당에 이제 관심 있는 당원들의 그런 여론을 수렴을 하고 또는 기존에 저희들이 이걸 극복하려는 하나의 과정은 뭐냐면 중요한 건 뭐냐면은 과거에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유리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유리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저희들이 많이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때로는 좀 과격하거나 강한 주장들도 그 소통을 통해서 때로는 소통이 안 되면 오해가 생기는 거거든요. 오해가 되거나
또 불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소통을 통해서 녹여내면은 그게 아주 건강하면서도 안정적이고 튼튼한 기반이 될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소통을 강화하는 역할들을 계속 하고 있고 또 그런 데서 미진한 게 설명을 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 크게 몇 가지 기능들을 지금 강화시켰어요. 제가 이재명 대표 체제가 들어서고 제가 사무총장 맡은 이후에 그런 측면에서 하나는 첫 번째는 그 당원존을 저희가 개설을 했습니다. 당원존. 예.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아예 한층 공간을 전체를 다 갖다가 당원들을 위한 공간으로 개방을 시켰어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그 당원존을 그것도 이제 새로운 더불어민주당의 열린 정당. 처음 듣네요. 그 당원존을 개방을 했고 한층 공간 2층을 통째로 다 폈어요. 거기다 요즘 당원존에서 권리 당원들이나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아무 때나 와서 거기서 뭐 차도 한잔 하고 또 자유롭게 의견도 개진하고 또 그리고 또 오시는 분들 중에서 보면은 말 그대로 소품들, 당원 배지, 또 아니면 이런 연필, 뭐 이런 다양한 이제 뭐라 그러니까 소품들이나 커리커처 이런 것들 예. 그런 것들도 거기서 그렇다 막 주면 또 이제 기부행위가 되니까 그것들도 이제 다 판매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 그대로 열린 정당, 그다음 당원 소통 정당 이거를 그 당원 소통 당원존을 만들어 가지고 이미 활동에 들어갔고 전국의 17개 시도당도 다 당원존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반응들이 다 좋다는 거예요. 그 바뀐 모습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점들. 그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온라인 플랫폼. 기존에는 당연히 이제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그걸 저희가 대대적으로 개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 정당으로서의 이제 그 부분을 좀 더 저희가 지금 이건 바로 지금 준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초쯤에는 이제 선보일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그런 것들도 저희가 지금 강화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당원들이 이제 여러 가지 청원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기존에 보면 전통적으로 이제 당에는 민원국 같은 게 있었거든요. 예, 그런 것도 대폭 강화를 해서 그 말 그대로 이제 민원 소통 센터식으로 해서 아예 그런 식으로 개념하면서 거기에 올라오는 각종 그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즉시 처리할 수 있고 바로 이렇게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대폭 보강을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말 그대로 늘 소통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이 더 건강하게 서로 발전할 수 있는 그렇게 좀 만들어 이제 가고 있는 중입니다. 민주당이 지난 총선 압승의 원인에는 1년 전에 총선 룰을 확정한 것이 큰 힘이 됐다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고 있거든요. 그 룰은 계속 가는 겁니까? 그 역시 중요한 것은 민주당은 거대 지금 정당이고 또 그리고 전임 이해찬 대표께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 정당. 그러니까 공천도 시스템 공천. 그러니까 시스템 정당 체계가 지금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더 보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무총장으로서도. 그래서 그 총선과 관계해서 스케줄을 역산하면 그러니까 내년 한 4월에서 5월까지는 그런 이제 시스템 정당의 부분들을 제대로 더 이제 보완 발전해서 제시를 해야 되겠죠. 거기서 이제 공천 룰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 정당을 더 공고하는 거라든가 그에 대한 모습이라든가 또 변모된 모습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이제 그 염두에 두고 지금 준비를 착수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또 그런 준비는 또 말 그대로 제1야당답게 또 집권 경험 있는 정당답게 국민께 신뢰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차근차근 준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총장님, 저희가 한길 리서치랑 조사를 했는데요. 그 21대 국회 의정 활동에 대한 이 평가를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교체 여론도 물어봤더만 두 개 다 80%가 넘더라고요. 상당히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왔는데 아마 경제도 안 좋고 뭐 정치도 되는 게 없으니까 안 그래도 정치 불신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높은데 정치는 뭐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총장님으로서 좀 당의 혁신이랄까 또 혁신이 나타나는 모습이 공천 혁신 뭐 이런 건데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그가 좀 연관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정치권에 대한 그 정치권 그건 여뿐만 아니라 야까지 다 망라질 수 예, 예. 있겠죠. 그리고 또 그런 교체 여론, 이제 현역 정치인들의 교체 여론이 80%가 그렇게 높게 나왔다는 그거에 대해서는 저 역시 제가 여야를 떠나서 또 어떤 당의 실무를 이제 총괄하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 저도 참 그 부분에 송구스러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모든 정치인들이 그 점에 있어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 역시 마찬가지 그런 생각은 들고요. 다시 또 겸허하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다시 반성하고 또 이제 쇄신하고 혁신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도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데서 더불어민주당도 앞으로 그런 또 필요한 혁신과 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더 낮고 겸허한 자세로 국민 앞에 이제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항상 더군다나 특히 이제 총선을 이제 앞두는 상황이 이제 임박해 오면은 그런 교체 여론, 교체 지수가 대단히 높습니다. 네. 네. 그런 데서 저희도 이제 그 뭐 지금은 워낙 그냥 뭐 그 야당 탄압과 정치 탄압이 휘몰아치고 있어서 그런 광풍이 몰아치는 시기여서 지금 그에 대한 대응과 또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그 차분하게 당무와 또 앞으로 있을 더불어민주당의 신뢰를 회복하고 다음 총선에서 이기는 민주당이 되기 위한 준비들을 또 항상 마음속에 염두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번 이제 정기국회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좀 더 좀 치열하면서도 냉정하게 어떤 새로운 민주당의 플랜이나 또는 뭐 이런 것들을 차분하게 다시 점검하고 정비하고 혁신을 좀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준비를 해서 내후년 총선 한 1년 전쯤에는 그런 이제 플랜들을 좀 제시를 하고 또 그렇게 해서 또 이제 우리가 일신하면서 또한 또 이기는 민주당을 위한 준비들을 본격적으로 이제 가동을 해야 되겠다. 이제 사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무튼 또 소홀하지 않고 좀 이번에 이제 연말 연초부터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